정부가 이른바 AI 국가대표 5팀을 발표했습니다. 이 5개 컨소시엄은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요,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운 정부, 독자 기술로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주권 AI로 불리는 소버린 AI를 두고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이 AI 기술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후발주자로 꼽히는 우리나라가 과연 이 소버린 AI로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주영섭 특임교수 나오셨고요. 네,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경희대 경영대학원 김상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쿠션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국가대표 AI 선발에 있어서 AI 모델 개발 역량이 있는 국내 기업 대부분이 도전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했는지 정부의 이야기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모델 구조를 제안하고 실현한 경험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지 여부가 평가의 중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네. 평가 기준 보셨겠지만 이제 많은 컨소시엄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이제 1차로 5개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습니다. 다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예상했던 곳도 있고 예상 외로 등장한 곳도 있고 아마 해석이 평가가 좀 각각 다르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5개 선발된 5개 컨소시엄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우선 지금 5개가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지금 소위 얘기하는 거대 언어 모델, 네. LLM이라고 하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도 부르죠. 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네. 하나 그 컨소시엄이. 그래서 일단 다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역량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근데 단지 이제 조금 앞으로 아쉬운 건 뭐냐면 대부분의 지금 5개 회사가 전부 다 좀 국내 중심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게 요즘 많이 나오는 논란의 여지가 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내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실속 있고 팔리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려면 이제 세계 언어, 세계 문화를 다 학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의 역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들이 대해서 좀 논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어떤 얘기가 중요하냐면 이 지금 얘기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네. 이제 그걸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게 이제 소버린 AI라는 네. 말이 요새 아주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고, 소버린 AI 얘기가 과연 정의가 또 뭐냐 하는 거에 대한 또 전문가들 사이에도 엄청난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소버린 AI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우리가 성공하는 거냐 하는 그 문제인데, 사실은 소버린 AI의 가장 소버린이란 뜻이 뭐냐면 주권이 있다는, 내가 결정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의 해외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해외 AI 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 기술 독립을 하고 우리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자 하는 거기 때문에 취지는 너무나 당연한 거, 너무나 중요한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 원칙 자체는 좋은데 그걸 하는 과정에 소버린 AI에 그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AI 모델,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모델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데이터, 2번째가 데이터고, 3번째가 일종의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거기를 이루고 있는 GPU 같은, 요새 GPU 몇만 장을 사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컴퓨팅 인프라 하는 이 3가지가 이 요소인데, 그 3가지를 우리가 전부 다 갖출 거냐, 그게 목적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원래 당초 목적대로 기술 종속을 회피하고
독립할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냐 네.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뭐 특히 우리나라 국방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해외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다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더라도 저는 뭐 그거는 절대 낭비가 될 가능성이 없고 우리나라의 기술 역량의 육성에 큰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 이야기를 해 주시긴 하셨는데 일단 다시 한번 질문을 좁혀서 보면 이번에 선발된 5개 그 컨소시엄이 되겠죠. 네. 일단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저기 이제 뭐 사업자 선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과거의 실적하고 미래의 계획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네. 이번에 선발 5개 컨소시엄은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모델이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되어 있다는 과거의 경험이 있다는 거하고 또 보면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 이제 학교 뭐 연구기관 해가지고 산학연이 이제 같이 컨소시엄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용별로 보면 이제 플랫폼 기업인 이제 네이버가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통신사인 SK텔레콤이 들어가 있고, 또 전자나 통신을 하고 있는 LG, 그다음에 게임 회사, 그다음에 또 업테이지 같은 스타트업. 그래서 네. 다양한 기업분들에서 이제 선발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이제 뭐 좀 약간 의외였던 건 이제 KT나 카카오가 이제 사실은 탈락했죠? 제외됐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체 개발한 경험이 없고 주로 외산 모델을 가지고 이제 자기 서비스 적용하려다 보니까 그런 게 아마 좀 감점용이 되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보입니다. 두 분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일단 독자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1차 평가가 갈렸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전 5개 기업이 각자 좀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서로 비슷한 기업을 5개를 동시에 라운드에 올린 게 아니라 각자 경쟁력이 굉장히 다릅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재 나온 모델들 중에 세계 벤치마킹 기준으로 95%에서 100% 사이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내고 있는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대민 서비스를 많이 하면서 수많은 텍스트나 비디오 정보를 많이 갖고 핸들링했던 특성이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사용자들의 이동 데이터 또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거기서 강점이 있고 또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스타트업이지만 가장 지금 이 컨소시엄들 중에는 그래도 국외 판매, 국외 서비스를 실제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업스테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좀 겹치는 사업자가 없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경쟁도 하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좀 시너지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살짝 듭니다. 근데 이제 5개 팀이 다 최종은 아닙니다. 계속 중간 평가를 거쳐서 또 떨어지는 팀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이런 프로젝트도 있고 또 다른 뭐 GPU에 대한 확보 문제, 이 지원을 받는 이런 사업도 있는데 빠지지 않는 기업 하나가 이제 네이버예요. 이 네이버가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장관도 많이 배출을 했고 네이버가 이제 이 사업에 다 들어가니까 이게 네이버가 너무 독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업계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우려할 만한 겁니까? 그냥 뭐 충분히 사실 뭐 많이 말을 부르는 겁니까? 네, 충분히 뭐 우려가 나오는 거는 뭐 대중의 입장에서 이제 당연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AI계의 특성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네. 별로 우려의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 이유가 이 AI는 다른 산업하고 달라가지고 특히 디지털 쪽은 1, 2등이 독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3, 4등, 5등, 5, 6, 6등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최종적으로 2팀을 뽑겠다는 것도 사실은 제일 잘하는 1, 2등을 뽑겠다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제일 잘하는 1등을 뽑아서 네. 거기다가 집중시켜야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사실 지금 100조라고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은 뭐 천조 단위로 지금 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조가 우리나라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거지만 이 전 세계 이 쩐해 전쟁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이렇게 나눠서 여러 회사다 나눠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처음부터 실패할 여지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AI 분야는 1, 2등이 독식한다, 특히 1등이 독식한다 하는 것들을 감안하면 결국은 가장 잘하는 기업에다가 몰아줘야 된다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잘하는 기업이 어디였냐? 뭐 지금까지 보면 뭐 사실 아까 네. 다른 분들 말씀대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라는 네. 아주 풀스택의 AI 모델이 있고 또 LG가 또 이 엑사원 같은 또 역시 또 풀스택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자연히 평가위원들한테 이게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위원이 네, 결정하는 평가위원단이 거거든요. 있죠. 예. 네. 평가위원회에서 보기에는 저희가 제일 잘할 거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히려 나눠주는 게 오히려 더 문제지 너무 한쪽에다 몰렸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걸 결국 중요한 건 그렇게 한 결과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이 우리나라선 뭐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와 다름이 없는데 네. 이게 성공하느냐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독자적인 모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미 잘 알려졌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봤었을 때 엔비디아 칩입니다. 엔비디아 정확히 GPU 칩이죠. 뭐 H 시리즈, B 시리즈 뭐 이렇게 불리는 칩인데 이번 사업을 위해서 GPU를 13,000여 장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또 내놨습니다. 요 정도면 충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모델링을 만들고 컴퓨팅 능력을 키워서 뭐 독자적인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말이죠.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게 되면 단일 기업이 갖고 있는 GPU의 수량 자체가 보통 10만 단위거든요. 10만 개에서 100만 개 사이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네. 만 개에서 15,000개로 확보를 해서 개별 기업당 500개에서 1,000개를 이제 나눠준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GPU가 이제 대중들이 보시기엔 그게 어떤 개념인지 조금 낯설 수가 있어서 그냥 되게 단순화시켜서 보게 되면 뇌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의 머리를 본뜨는 건데 네. 뇌의 크기인데 우리는 약간 호두만한 뇌를 가지고서 저쪽에 사람 머리만한 크게 뇌를 만든 빅테크하고 겨루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유리한 조건은 아닌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럼 더 확보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의 문제가 있죠. 예, 엔비디아가 우리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군요. 사고 싶어도 이제 못 사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주문량이 그렇습니다. 지금 다 예, 예. 밀려 있고 사겠다는 곳이 뭐 세계 곳곳에서 줄 서 다 있죠. 뭐 그럼- 저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5천만 정 확보하겠다고 지금 공언한 바도 있어가지고 네. 사실 지금 확보 전쟁입니다. 예. 사실 예전에 이제 삼성하고 네이버가 이제 자체적인 칩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협력 프로젝트도 있기는 있었죠. 하지만 이 엔비디아의 GPU를 결국엔 넘사벽이라는 걸 우리가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회로까지 합치면 네. 사실상 그 10,000장을 확보하는 건 1조가 들어가요. 최소한. 그럼 10만 장, 지금 10조, 뭐 100만 장으로는 100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게 지금 얘기가 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 메타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지금 공원을 100만 장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100조 들어가는 게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게 지금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GPU가 지금 3,000장 정도로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또 확보하겠다는 걸 다 합쳐도 15,000장 정도 됐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미국으로 따지면 한 기업의 그 GPU 보유량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그 아주 대단히 어떤 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다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현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다가 프로젝트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GPU 모자라서?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이 필요한 거죠. 좀 이따가 말씀 좀 더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듣고 그다음에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 사실은 절대량에서는 우리가 뭐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더 이상 이제 미국이 이제 AI를 지배할 거라고 이렇게 봤는데 중국에서 올해 초에 이제 딥시크가 나왔잖아요. 네. 딥시크 이후에 이제 조금은 이제 이게 효율화? 효율화돼서 가성비 있는 AI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GPU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더라도 일단 좀 성능이 좋은 AI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이 좀 생긴 상황이고 우리도 아마 그런 부분에 좀 더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네요? 비교하자면 중국의 딥시크처럼 적은 GPU, 적은 리소스만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뭐 독자적 LLM 뭐 이런 거를 추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실에서 말이죠. 이거 먼저 듣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LLM을 만든다고 할 때 GPU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GPU만 갖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모델도 중요하고
데이터도 중요하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는 네. 어떤 인재들이 거기 투입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GPU에서 부족한 부분을 데이터, 모델, 인재가 꼭 채워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그 나름 세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결과는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후발 주자로 늦게 시작하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우리 준비물 같은 거잖아요. 학교 갈 때 준비물. 네네. 준비물도 부실하면 후발 주자 입장에서 그렇게 힘이 안 날 것 같아요. 무슨 수를 써서든 더 확보, 암거래를 해서라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좀 지금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홍콩의 AI 그 관련된 이제 포럼 같은 데를 가서 보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미국이 중국한테 그 소위 가장 핵심 AI 반도체인 GPU 공급을 막아버렸었잖아요. 막고 네. 뭐 제한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는 풀겠다 이렇게 지금 H27을 말씀하시는군요. 그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적으로 가는 그 채널이 막혀 있는 거지 우회해서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많은 전문가들 또 동의하는 거지만 지금 딥시크가 아주 굉장히 적은 양을 가지고 그 수준의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아니다. 실질적으로 중국도 지금 뭐 수십만 장을 지금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성능이 떨어지는 거라도 말이죠. 그거를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이 어떤 컴퓨팅 인프라가 없이 뭘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국이 그런 면에서 이제 특단의 전략이 필요한 거지 미국이나 중국하고 똑같이 이 똑같은 전략을 써가지고는 지금 현재 100조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뭐랄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이제 토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각의 리스크를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27년까지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의 성능을 구현하는 이 독자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점입니다. 2027년. 올해 2025년인데 그러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3년 정도거든요. 사실 이것도 걱정이에요. 칩도 부족한데 성과는 2027년까지 내라고 하면 오픈 AI가 챗 GPT 만들고 이제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걸렸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발 주자인데 이렇게 3년 안에 성과를 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95%가 아니라 2027년이 됐을 때 95%를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2년 동안 빅테크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그렇죠. 보면 네. 메타만 해도 정의팀을 꾸렸고 GPT-5도 나온다는데. 그렇죠. 네. GPT-5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일론 머스크의 그록 진영도 보게 되면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계속 새로운 걸 써보면 이제 그록 같은 경우에 이미 웬만한 박사학위 수혜자만큼의 지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벤치마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2년 뒤에 그들은 더 고도화된 걸 내놓을 텐데 우리는 지금 기준으로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2년 동안에 나올 격차까지도 또 초월해야 되는 그런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인재 부분이 중요한데 그럼 한국의 AI 인재가 과연 충분하냐라는 부분도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걸 개발할 수 있는 인재 풀은 많지만 원천적인 알고리즘이나 좀 딥한 거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들은 사실은 상당수의 기업에서 외국에 또 뺏긴 게 또 사실이긴 합니다. 인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촉박하고 인재도 부족한데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치는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70%를 목표할 수도 없는 게 70%, 60%의 결과치가 나오면 이건 못 써먹는 게 되거든요. 현재는 95%를 잡는 게 좀 타당하긴 하지만 그 타당성이 실현 가능성하고는 약간 좀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은 되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게 너무 서두르다 그르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항상 맹점 같은 게 시점 같은 걸 정해놓고 그때까지 어떤 정도의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 성과가 안 나오면 죄송합니다.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 페널티를 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행정적인 그 절차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객전도가 돼버릴까 봐 2027년이라는 숫자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만 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설사 이게 좀 목표대로 못 갔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그 우리나라의 그 AI 생태계를 육성하고 우리나라 기술 개발 역량들을 키운다는 면에서는
일단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꼭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AI 역량이 올라갔느냐 하는 것도 평가해야 될 포인트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27년이냐 28년이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AI의 속도는 지금 뭐 2년 앞을 지금 내다본다는 그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뭐 2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전문가 네. 사이에도. 지금 워낙 그 뭐 몇 달 사이로 모든 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무 그 횟수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27년도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속도로 보면은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이 하는 속도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요새 굉장히 강조하게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목표가 조금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한국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27년 당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95%를 달성하는 것, 이거는 너무 기술 중심의 목표예요. 기술 중심의 목표를 반드시 뭘로 바꿔야 하냐면 목적 중심의 목표로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AI냐, 무엇을 위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그럼 결국은 뭐 95%짜리를 만들어서 결국 한국한테 뭐가 좋아지는 거냐 그 얘기죠. 뭘 위한 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냐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챗GPT하고 또는 뭐 메타의 라마하고 뭐 지금 저 XAI의 그 그록하고 경쟁하겠다 이런 전면전은 제가 보기엔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각 들이고 있는 이 리소스나 자원이나 모든 현재 위치나 모든 면에 봤을 때 전면전은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우리 정부가 좀 더 목적을 분명히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해야 한국이 승산이 있지 전체 분야를 다 하겠다 하는 거는 사실상 승산이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이순신 장군께서 아마 대항해서 왜군을 맞아서 싸웠으면 100전 100패 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강한 우리 지형을 잘 아는 아주 이 물들목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왜군을 이겼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울돌목은 어디냐,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거고 좀 이따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산업 결국 우리가 강한 분야이면서 또 임팩트가 큰 우리나라 경제에 임팩트가 큰 결국은 이 AI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만들어서 그 하나의 한국 경제에 기여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의 이 목표를 가지고 산업 AI에다가 집중을 하면 네. 산업 특화 AI에 집중을 하면 그러면 거기선 승산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좀 더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꼭 AI 모델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 좀 더 앞으로 우리 그 27년까지 95%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오히려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이 하나의 결과를 내겠다고 하는 선택과 집중을 특히 산업 쪽에다 집중하는 것이 대단히 알겠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 추가하면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만큼의 아마 우리가 성능을 내는 모델을 2027년까지 가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AI 이제 3대 강국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지금 미국, 중국 말고 그 외에 이제 프랑스나 캐나다나 이제 우리가 좀 비슷한 수준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보다는 압도적으로 좀 한번 우위를 가져보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타겟으로 하면 저는 27년까지 95% 성능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동안 문제가 이제 우리가 네이버나 LG가 거의 단독으로 이제 이 모델을 개발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학연이 지금 협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95%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미국,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프랑스나 캐나다와 같은 이 3위권 경쟁을 하는 데서는 앞서가는 쪽으로 간다는 목표를 세우면 그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참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모바일 시대에 들어와서 휴대폰에 대한 운영 체제 경쟁 같은 걸 우리도 했었는데 사실 그냥 완전한 실패였거든요. 이제 구글과 애플로 이제 정리가 됐죠. 근데 이제 생태계의 문제였잖아요. 사실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되니까 좋은 모델 만들어도 소용이 없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소버린 AI라는 거를
독자적으로 만들면 비슷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갈라파고스처럼 그냥 고립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버린 AI가 꼭 필요하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논쟁 여전히 있거든요. 이것도 의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소버린 AI를 뭐라고 볼 것이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근데 흥미로운 게 예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이나 싱가포르도 소버린 AI를 주장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좀 모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를 보게 되면은 일반 민간 부분에서는 외국계 AI를 써라.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네. 독일도 민간 분야는 오픈 AI 있거나 구글 거 쓰는 거 허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정부를 보게 되면 프랑스를 보게 되면 이제 뭐 국방이나 사법이나 교육 쪽은 소버린으로 간다. 독일은 국방하고 행정 쪽을 간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즉, 국가의 안보나 뭐 정치와 관련된 것들, 철학과 관련된 것들은 소버린으로 가고 나머지 민간 분야나 대중의 사용은 글로벌하게 좋은 걸 쓰도록 그냥 풀겠다라는 게 그들의 정책이에요. 네. 근데 우리의 정책은 보면 정부에서 명확하게 워딩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우리나라는 국방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사업자들, 그다음에 대국민 모두가 다 우리나라 걸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버린 AI를 과연 우리가 지향점을 어디에 둘 건지가 좀 더 뾰족하게 정리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흔히 미래를 예측할 때 탐색적인 예측이 있고 규범적인 예측이 있는데 규범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거를 2, 3년 안에 만들어서 다 쓸 수 있으면 좋죠. 그걸 목표로 잡는 건 규범적으로는 좋다라고 봐요. 하지만 진짜 가능성이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두 가지 트랙으로 좀 쪼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성공했을 때 우리의 LLM이 진짜 확실히 있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고요. 또는 2, 3년 뒤에 우리 LLM이 충분히 좋지 않을 때 그때는 또 이제 이 과정에서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해서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놓고서 지금부터 미래를 투 트랙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되게 근본적인 논쟁이어서 하실 말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그 AI 기업 중에 리튼이라는 곳은 자체 모델이 없어요. 없어도 잘하고 좋은 기업같이 평가받거든요. 지금 잘 나와 있는 것들을 잘 믹싱해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해요. 그러면 꼭 그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에 집착을 해야 되나? 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기초 모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초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건데 아까 리턴도 결국은 이제 미국의 오픈 소스 빅테크를 가지고 이제 개량해서 쓰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오픈 소스라고 하지만 나중에 오픈 소스를 뭐 조건을 바꿔서 유료화한다든가 또 더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든가 하면 그 서비스 자체가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초 모델이나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으면 우리가 응용하는 서비스들이 그 기초 모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떤 그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걸 외산에만 의존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제 하청 기지화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겨서. 근데 우리가 지금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넷플릭스가 지금 전 세계 유통망을 다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실제로는 유통으로 인한 수익은 다 플랫폼이 가져가는 방식이어서 AI도 아마 그런 게 비슷하게 지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IT 강국에서 AI 강국으로 가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술력, 우리의 인프라, 우리의 데이터로 만들어진 어떤 AI 모델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국방이나 공공처럼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서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이제 이런 우리 자체 모델을 사용하고 네. 민간 부분에서는 이제 기존의 빅테크들의 모델을 좀 개량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이걸 만약에 소브린 AI를 이렇게 공공 분야에만 쓰는 걸로 한정을 해버리면 우리 공공 배달 앱처럼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아무도 이제 수요가 없는 아주 고립된 이제 그럼 뭐 정부 쪽은 다 그런 성능이 떨어지는 이제 뭐 AI를 써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검색의 네이버나 메신저의 카카오처럼 자체적으로 서비스 경쟁력이 있고 필요하면 해외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게 이제 지금 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지는 않지만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충분히 통할할 수 있는 소버린 AI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은 그런 거죠.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 될까 봐.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개발하는 소위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디다가
쓸 거냐 하는 그건데 타겟팅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거죠. 않잖아요. 예, 지금은 그냥 공포지임하잖아요. 그냥 전 세계 최신 모델의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신 모델이 95% 수준을 달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95% 수준을 달성하면 안 됩니다.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요. 왜 예, 95로 95% 하면 한정지어놔요? 결과도 100%한테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한 200% 해놔야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목표 자체가 기술 중심으로 돼 있는 거를 빨리 목적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거 어디다가 쓸 거냐 하는 거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챗GPT 같은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승산이 없고요. 지금은 이제 그 전체 범위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또 그다음에 또 산업이 어떤 그 경제에 대한 임팩트가 큰 분야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한 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수요가 있냐 없냐 얘기하시는데 수요가 있고 또 굉장히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 집중하는 거에 지금 대표적인 예는 첨단 제조업이라든가 또는 뭐 의료라든가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그 또 방산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임팩트가 굉장히 크면서 또 경제에 대한 임팩트가 크면서 또 굉장히 또 쉽지 않은 분야거든요. 이 분야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이제 그 소브란 AI가 성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고요. 왜 성공을 하냐면 그 산업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가 또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제일 아까도 얘기한 대로 AI 모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중요하고 컴퓨팅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그 산업은 산업 데이터라는 게 있고 산업 뭐 모든 산업들에 보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 그 산업의 도메인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런 자동차 산업이면 자동차 산업에 우리가 특화돼 있는 우리의 그 하나의 축적된 기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산업 데이터와 노하우를 우리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미국하고 한국이 협력하면 뭐 가장 뭐 세계 최고의 드림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 우리 한국이 산업 분야에 특화돼 있는 이 그 AI 모델에다가 집중을 하면 그러면 아까 얘기한 데이터라는 그 중요성 때문에 네.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네. 울돌목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상 교수님께도 그럼 우리가 만약에 타겟팅을 좀 명확하게 날카롭게 한다면 어디에 타겟팅을 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산업 쪽 네. 말씀을 주셨고 저는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전 대국민 서비스나 일반 국민의 사용을 서버린으로 간다라는 정책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네. 뭐 국방이나 교육 같은 부분, 예를 들어 교육도 보게 되면 프랑스 같은 경우 왜 교육을 서버린으로 가려고 하냐 하면 프랑스의 정신을 미국에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게 프랑스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한국의 정신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게 되면 우리만의 AI가 필요하다라는 거 공감이 됩니다. 또한 특정 산업도 보게 되면 일례로 이제 SKT도 사업자도 들어와 있는데 SKT가 지금 2,700만 명 가입자를 갖고 있어요. 법인고기까지 포함하면. 네.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우리들의 이동 정보와 휴대폰 사용 내역에 대해서 기록을 갖고 있어요. 네. 이거 자체는 굉장히 개인의 취향이나 동선이나 성향에 대한 뭐 오픈 AI나 구글보다 더 능가하는 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국방이나 교육 특정적인 영역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뭐 통신이나 또 자동차 제조나 또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영역 이렇게 산업도 뭐 20개, 30개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쟁력 있는 특정 산업만 좀 포커스를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방이나 안보적인 영역, 네. 특정 산업 일부 영역 이 두 가지가 좀 투트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에 계신 분들이니까 인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들 제자들 다 이제 키우실 거 아니에요. AI 관련돼서 지망을 하고 이쪽 분야로 나가려고 하는 이제 인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화제가 된 기업이 있습니다. 메타죠.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가 정말 AI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24살의 청년을 영입을 했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좀 잘못 봤어요. 이게 너무 2조 커서. 5천억, 아니 2조 달러가 아니고 억 원으로 봤어요. 그래서 2억 5천만 원 정도면 그래 괜찮은 연봉이다 생각 2억 5천만 달러더라고요. 그래서 4년간 3,500억 원을 저 한 명 영입하는 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 한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임팩트가 훨씬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저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겠죠. 한국 사람 세계 어디네 다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인재 실태는 어떤가? 정말 저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고 받을 만한 그런 인재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혁 교수님부터 먼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절대량에서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제 개인들의 뭐 연구 능력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건 또 뭐 다양한 또 기준이 필요할 텐데 저는 뭐 우리나라 이제 연구자들의 능력이 뭐 우리가 이제 논문 수 같은 것도 상당히 그 인구당으로 비교하면 상당히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연봉 문제 때문에 우수한 한국의 연구 인력들이 자꾸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 같아요. 우리 국내 기업이나 이런 데를 가면 너무 박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저런 3,500을 줄 수 있는 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35억도 없을 것 같은데. 저희 3억 5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네요. 초고액 연봉을 이제 우리가 맞춰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들은 우리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좀 가속화시킬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당연히 우리의 기술력도 또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제 기업들이나 우리 정부에서 좀 연봉을 뭐 상당 수준 좀 높여주는 작업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연구자들이 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논란이 됐던 건 해외에서 잘 배운 석박 마치고 잘 배운 그 똑똑한 인재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 학교, 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해외로 그냥 현지 취업을 해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뭐라 할 수는 없죠. 현지 대우가 너무 좋고 한데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우리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저는 뭐 인재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걸 지표적으로만 봐도 드러나는 게 특허량을 작년에 보게 되면 AI 분야, 뭐 생성형 AI 부표도 마찬가지인 게 중국하고 미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고 우리나라가 3위인데 문제는 1, 2위하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서 한 5등, 6등까지는 또 고만고만해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우리가 인재풀이 적다라는 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인재를 기업에서 안고서 온전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적인 기반이 약하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정말 만약에 삼성전자에 엄청나게 훌륭한 AI 인재를 미국에 데리고 올 수 있어. 그 개별 한 명한테 30대 초반한테 2천억 원을 줄 수가 있는 문화가 삼성전자 안에 있느냐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만큼 투자 시장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뭐 500억을 조달할 거야 시리즈 A나 B를 통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쓸 거야 했더니 요 한 명 연봉 400억 주고 데리고 올 겁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권사나 VC들이 아마 그렇게 투자 못한다고 손들 거예요. 즉 우리의 환경 자체의 이슈, 그다음에 인재풀이 적은 이슈 두 가지가 약간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예전에 모 그룹 회장이 천재 하나가 100년 먹을 거를 이제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인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과거에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는 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한 명의 천재가 사실은 몇만 명의 일반 인재보다 낫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한 명한테 몰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런 인재를 키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10만 명 AI 인재 양성 뭐 이런 논보다는 오히려 정말 소수의 그 인재를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또 문제는 이제 지금에도 그 인재들이 또 전부 다 또 해외로 간다는 게 또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아주 좋은 해답은 현재로 봐갖고는 그렇게 없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AI의 원천 기술 분야에서 부닥쳐 경쟁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 결국은 응용 분야, 소위 AX라고 합니다만 AI 트랜스포메이션, AI 대전환 분야에서 특히 산업에 AI를 적용하는 분야에서 우리 그쪽에서는 그 AI도 중요하지만 더욱 못지않게 중요한 게
데이터, 그다음에 그 노하우를 어떻게 그 AI가 이해할 수 있게끔 구조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그걸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AI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환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환각이라는 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 환각이 이 LLM에서도 그렇고 파운데이션 모델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적인 데서 10가지 대답을 하면 뭐 한 가지 정도가 거짓말을 해요. 지금은 두 개 정도 하는데 한 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범용에서는 용납이 되지만 산업 AI에서는 100만 번에 몇 번이라는 ppm 단위로 그 홀루시네이션을 줄여야 되니까 그 환각을 줄이는 기술이 그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R&D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 쪽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그 해당되는 산업 분야, 뭐 자동차면 자동차 또는 반도체면 반도체 산업의 그 도메인 날리지를, 도메인 노하우를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엔지니어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AI를 어느 정도 뭐 80% 이해하고 데이터를 100% 하면 그게 오히려 더 훨씬 더 이 우리나라가 앞서갈 수 있는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재 문제는 너무 경쟁이 어려운 AI 원천 기술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네. 이 AI와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를 결합해서 어떻게 융합해 갖고 결과를 내느냐 하는 네. 그 인재를 키우는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고 그런 게 또 사실은 해외 네. 쪽으로 유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인재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픈AI 창업자 또 챗 GPT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죠. 샘 올트먼. 이 샘 올트먼이 얼마 전에 이 AI 기술의 빠른 발전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경고했습니다. 샘 올트먼의 이야기 듣고 다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I am very nervous that we have a significant impending fraud crisis because of this. Some bad actor is going to release it. This is not a super difficult thing to do. This is coming very, very soon. Obviously, some reports now of these sort of like ransom attacks where people have the voice of your kid or your parent and they make this urgent call. That is going to get so compelling. 저 샘 올트먼의 경고는 사실 최근에도 몇몇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바가 있죠. 소위 말해서 AI를 이용한 가짜 동영상, 가짜 메시지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그게 마치 진짜처럼 그게 더 정교해지고 세밀화되고 하면은 정말 심각한 범죄까지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경고인 건데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저희 원생들하고 테스트를 해보면은 네. 플랫폼마다 약간 차이성은 있는데 예를 들어 오픈AI 거나 구글 거 같은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된 걸 만드는 부분에 대한 차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예를 들어 그룹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일론 머스크 자체가 철학적으로 자율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게 거의 열려 있어요. 딥시크도 그런 게 방어가 약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 랩에서 테스트해봤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피칭 시나리오를 만든다거나 특정 지역을 테러하기 위한 계획을 짜는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록이나 딥시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허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순히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뭐 뿌리는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굉장히 거대하고 사회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범죄를 만들 수 있는 집단들도 이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더 크게 봐요, 저는. 예. 이게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게 아닌 상태인 건데도 불구하고 얘기만 들었는데도 약간 네.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이건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워터마크 기술 같은 거를 좀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지금 우리 AI 기본법도 이제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는데 네. 포함이 되어 있고요. AI 기반으로 이런 범죄 영상이나 목소리를 좀 탐지하는 시스템도 좀 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게 만약 제대로 안 되면 사실 신뢰 가능한 AI가 안 돼서 계속 퍼지더라도 문제가 커지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제, 그다음에 AI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것도 좀 강화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AI 글로벌 시장의 양대 축이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산업이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질서, 규제, 규칙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서 APEC 회의 정상이 네. 열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전에 여러 서브 회의들이 열리기도 하는데 이 AI가 주요 화두기도 해요. 네, 그래서 최고의 이제 하드죠. 소위 말해서 글로벌 규칙 이런 제정하는 단계에서 소위 이제 일종의 편이 만들어지는 거죠. 미국향인지 중국향인지 요거에 대한 패권 싸움도 지금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럼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디에 서는 게 맞습니까?
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어느 네, 정도 좀 쓰기가 유치한 표현 같지만 쉽지 네. 않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결국은 이제 AI의 많은 지금 세계적인 그 논쟁이 저는 상당히 많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기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봐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술을 그러니까 이 포커스가 아니라 이 AI 기술이 무엇을 위한 거냐 하는 결국은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인류의 번영을 위한 AI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그 선언적인 어떤 그 리더십을 한국이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한국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동양적 사고도 필요하고 서양적 사고도 필요하고 이런 게 또 융합돼서 결국 앞으로 미래 세계인이 나가야 될 미래 사회는 어때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제시하면서 네. 거기에 필요한 그 기술이 AI가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거를 하나 제시하는 하나의 계기를 네. 이번 APEC에서 제시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미일이 AI와 관련해서도 사실 협조 체계가 있었죠. 그래서 뭐 워터마크는 대표적인 거지만 전반적인 규율을 정하는 데서 협력하자라는 안도 있었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미국 쪽으로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미국과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의 차이점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규제를 좀 강하게 하면서 국가가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있고요. 미국은 좀 더 규제는 약화시키면서 산업계 내에서 자정적인 어떤 흐름을 통해 갖고 자율 경쟁하도록 시장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한국은 보게 되면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으면서도 또 규제는 상당 부분 강하진 않은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사실 우리랑 비슷한 모델을 먼저 취했던 게 유럽 쪽이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중국과 미국 중에 한쪽의 기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좌나 우의 정치 논리로 갈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모델을 취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2년 후에, 3년 후에 그 장면에 유리한 건지를 보고서 그때그때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근데 뭐 잠깐 좀 하나 더 덧붙이면요. 이제 맞춰야 되는데요. 아 그래. 네. 저희가 다음 다시 토론 네,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네. 이어서 하도록 네. 하시죠. 자, 이 소버린 AI 프로젝트의 성공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멈춰서도 안 됩니다. 마중물이 돼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오픈 AI, 엔비디아 이런 곳들과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